책 한 권의 핵심을 요약하고 소감을 말하는 것은 운동으로 치면 뜀박질입니다. 뜀박질을 하려면 먼저 두 다리로 일어서서 걷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네 헌책방의 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읽어드릴 책의 한 문장으로 시작을 해보았는데요. 오늘 전개해드릴 내용과도 밀접하고 저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문장이라 이렇게 먼저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유시민의 표현의 기술입니다. 저는 책 읽기를 좋아하고 독서라는 행위를 즐겨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결국은 글쓰기라는 종착점에 도착하게 된다고 믿고 있어요. 글쓰기라는 것이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들의 총체라고 한다면 그런 다양한 텍스트들을 해석하고 사유하고 나만의 것으로 소화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뇌는 결국 글쓰기에 최적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그러나 글쓰기를 하려는 분들에게 글쓰기 책을 추천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글이 쓰고 싶은 욕구는 글을 잘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보다는 정말 좋은 문장들이 살아있는 좋은 책을 읽을 때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떤 분들에게는 글쓰기에 대한 책으로 읽힐 수도 있어서 그런 오해를 풀고자 먼저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드릴게요. 유시민 씨가 쓴 표현의 기술은 글쓰기뿐 아니라 설득하기, 나아가 전반적으로 잘 전달되는 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해 풀어낸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를 논의하기 전 먼저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정리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읽어드린 문장처럼 뜀박질을 하기 위해서는 두 발로 서는 법, 잘 걷는 법을 먼저 터득해야 하듯이 우리가 글을 잘 쓰기 위해선 먼저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하려면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저에게 근원적인 질문, 나라고 믿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자기 객관화의 질문 속에서 많은 예시와 인용, 그리고 작가의 경험을 토대로 차근차근 유시민식으로 사고하고 글을 쓰는 자세를 설득시켜가는 과정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무엇을 말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하는가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고 하면서 안태를 대하는 자세부터 비판을 수용하는 기준, 타인의 글을 인용하거나 차용할 때의 자세, 자신의 견해를 남 눈치 보지 않고 잘 표현하는 태도 등을 다양한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2016년에 초판이 나왔고요. 제가 구입했을 때는 2019년, 당시 17세에 발행이 되었으니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걱정했던 독자들의 외면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초판이 나오기 1년 전이니까 2015년경이 되겠네요. 유시민 작가가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이란 주제로 강연을 다니면서 그때 나왔던 질문과 온라인에서 주고받았던 글과 말들을 정리하고 내용들을 보태서 이 책에 뼈대가 나왔고요. 표현하는 방법에 좋은 예시와 나쁜 예시들이 보태져서 유시민 작가의 생각으로 함축되고 정리되어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출간이 되게 되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 책이 정훈이 작가의 만화도 함께 들어가 있다는 점인데요. 이 만화로 말씀드리자면 더 긴 소개 스토리가 필요하겠지만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정훈이 작가의 만화는 글의 사파가 아니라 개별 스토리로 게재된, 말하자면 같은 주제로 유시민 작가의 글과 정훈이 작가의 만화가 함께 실린 책이라는 점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유시민 작가의 글이
11장에는 정훈이의 표현의 기술, 나는 어쩌다가 만화가가 되었나가 실려 있습니다. 정훈이 작가는 1995년 만화 잡지 영챔프의 신인 만화 공모전에 입상하면서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지만 정작 빛을 본 건 이 공모전의 작품을 눈여겨본 시네21에서 영화 패러디로 만화를 그려보라는 제안을 받아 연재물을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그것을 계기로 20년 넘게 영화를 소재로 만화를 그려온 조금은 특이하고 재미있는 길을 걷고 있는 만화가입니다. 제가 특이하고 재미있다라고 표현을 한 건 정말 말 그대로 정훈이 작가의 만화 스타일이 재미있지만 유익하고 유익만 갖고 보기엔 특이한 그만의 유머 코드가 있기 때문인데요. 저도 주간으로 발행되던 시네21이 나오면 친구와 함께 제일 먼저 정훈이 작가가 최신 개봉작들을 소개하던 짧은 만화 코너를 먼저 읽는 게 유일한 취미일 정도로 그분의 만화를 좋아했고요. 한 분은 이분의 패러디 만화를 보다가 지하철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도록 키득키득 웃던 기억마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수록된 정훈이 작가의 만화가 부록이 아닌 그저 만화로 표현된 표현의 기술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순수 고졸 출신인 정훈이 작가가 어떻게 대학 문턱도 못 넘었지만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조금은 짠한 감동을 주는 소박한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만화이기 때문에 낭독만으로는 전달이 안 되어서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오늘은 유시민 작가의 글 속에 담긴 표현의 기술만 소개해 봅니다. 오늘 책 읽기는 제가 좋아하는 챕터만 선별해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짚어가면서 말하자면 저만의 방법으로 요약을 해서 책의 핵심 내용들만 간추려 1장부터 9장까지 조금 길게 읽어드릴 예정입니다. 이것은 이 책이 추구하는 바가 잘 설득하고 공유하고 표현하기 위한 방법과 그 전달에 있기 때문에 저도 읽으면서 핵심이라고 생각나는 부분들만 추스려서 읽어드리는 방법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유시민 작가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어떤 분들은 정치적 논객으로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분의 얼굴도 배경도 모르던 시절 책을 좋아하던 저의 친오빠가 거꾸로 읽는 세계사라는 책을 추천해줘서 읽게 되면서 처음 알게 된 작가였습니다. 여담이지만 정훈이 작가도 거꾸로 읽는 세계사가 그분의 인생을 바꾼 책이라고 고백하면서 유시민 작가와의 인연을 설명하는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 부분을 읽을 땐 저와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후로 유시민 작가님의 여러 책을 읽고 그분이 나오는 많은 영상들도 보았지만 여전히 그분의 최고의 책은 거꾸로 읽는 세계사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거꾸로 읽는 세계사의 99%가 발췌에 인용된 책인지는 저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뒷이야기도 책을 통해 읽으며 소개될 예정이니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왜 쓰는가? 저는 글 쓰는 사람입니다. 글 쓰는 사람으로서 제가 왜 무엇을 위해 글을 쓰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알만한 작가 한 분을 먼저 소개할까요? 소설가 김훈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니 다들 아실 겁니다. 김훈 씨는 어떤 잡지 인터뷰에서 문학이 인간을 구원하고 문학이 인간의 영혼을 인도한다고 하는 이런 개소리를 하는 놈은 다 죽어야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표현하려고 글을 쓰는 작가한테는 문학이 인간을 구원한다든가 영혼을 인도한다는 말이 개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라면을 끓이며 라는 에세이를 낸 직후 JTBC 뉴스룸에 나왔을 때도 손석희 앵커한테 그렇게 대답하더군요. 나는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글쓰기는 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를 표현하려고 글을 씁니다. 저는 김훈과 다릅니다. 물론 저도 글로 제 자신을 표현하지요. 하지만 나를 표현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제 글쓰기의 목적은 언제나 여론 형성이었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남들이 이해하고 공감해 주기를,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무엇인가 옳은 일을 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썼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와 비슷한 작가도 많습니다.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한 글을 쓴 작가 조지 오웰입니다. 제일 유명한 작품은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오웰은 자전 에세이도 썼는데 제목이 바로 나는 왜 쓰는가였습니다. 이 책에서 오웰은 글 쓰는 이유를 4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첫째,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욕망입니다. 둘째는 의미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학적 열정입니다. 셋째는 역사에 무언가 남기려는 충동입니다. 자기가 발견한 사실과 진실을 기록해 후세에 남기려고 하는 욕구는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과 관계가 있습니다. 넷째는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여기서 정치적인 목적이란 세상을 더 좋게 바꾸는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입니다. 어떻습니까? 글을 왜 쓰는지 대답이 되었나요? 저는 하나 빠뜨렸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들이 입에 올리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 바로 돈벌이에 관한 겁니다. 나는 돈을 벌려고 글을 쓴다. 이렇게 내놓고 말하는 작가를 만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작가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돈을 벌려고 글 쓰는 게 뭐 어때서요? 그게 왜 민망하고 구차한 일이라는 거죠? 저는 글을 써서 돈을 버는 것을 자연스럽고 떳떳한 일로 여깁니다. 다만 그런 일을 잘해서 돈을 버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어떤 작가가 글을 써서 돈을 벌었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 글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글로 소통하고 공감을 이루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죠. 제게는 미학적 열정과 정치적 목적이 중요합니다. 생각과 감정을 멋지게 표현하려면 언제나 미학적 열정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더 좋게 바꾸는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에 제가 원하는 변화를 주려면 되도록 아름다운 글을 써야 하니까요. 저는 그저 살아 숨쉬는 동안 열정을 쏟아서 멋진 글을 쓰고 그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넓고 깊게 교감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글을 쓰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경제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면 비굴해지거든요. 쌀독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의 심기를 살피고 그렇게 해서 마음 내키지 않는 글을 써야 한다면 작가로 살아간다는 것이 서글퍼질 겁니다. 왜 글을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소설가 김훈 씨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를 표현하는 글쓰기와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한 글쓰기를 선명하게 나눌 수 있을까요? 나를 표현하는 것과 세상을 더 좋게 바꾸는 것 사이에 울타리를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생각과 감정을 아름답게 표현한 글은 저절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정치적 목적을 잘 이루려면 아름답게 글을 써야 합니다. 저는 그 둘을 굳이 나누려는 태도 자체가 특정한 정치적 편향의 표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쓸 때는 오로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고 실감나게 문자로 표현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닐까요? 2장
제가 진보냐고요? 사람은 무엇을 글로 쓸까요? 우리는 내면에 지닌 생각과 감정을 글로 씁니다. 글쓰기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문자로 표현하는 작업입니다. 내게 없는 것을 만들어 쓰지는 못합니다. 에세이, 르포, 논문, 보고서, 리뷰, 설명서, 공지문, 안내문, 자기소개서까지 어떤 장르든 글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쓰는 겁니다. 결국 글에는 쓴 사람의 내면이 묻어납니다. 다른 직업이라면 몰라도 작가만큼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관상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얼굴보다 글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전해주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까지 작가한테 직접 확인하려고 합니다. 어떤 주제로 강연을 하던 이렇게 묻는 분이 꼭 있습니다. 선생님은 진보인가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받으십니까? 만약 아무도 묻지 않는다면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봅니다. 그래야 대답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글을 씁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나다운 시각과 색깔로 써야 한다. 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진부하고 상투적인 생각과 표현에서 멀어져야 한다. 저는 20년 전부터 리버럴, 진보 리버럴 또는 사회자유주의자를 자처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진중권 교수는 진보 자유주의나 사회자유주의라는 말이 형용 모순이라고 비판하더군요. 네모난 동그라미나 선량한 악당처럼 공존하거나 화합할 수 없는 개념을 하나로 연결했다는 겁니다. 글 쓰는 사람은 관념에 속박당하기 쉽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지닌 생각도 때로 속박이 됩니다. 인간과 사회와 역사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생각의 틀을 주의 또는 이즘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즘으로 세상을 보시는지요? 여러 이즘을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주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보수주의, 제국주의, 이슬람주의, 여성주의, 생태주의, 다윈주의, 인종주의, 무정부주의, 심지어 주체사상까지 말입니다. 세상에는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즘의 노예가 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주의자니까 모든 문제를 그런 주의자답게 그 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려 하며 심지어는 남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자유주의나 사회자유주의는 저의 세계관과 살아가는 방식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이즘의 주인이지 노예나 도구는 아닙니다. 이즘의 주인이 되는 것과 도구가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떤 주의를 받아들여 사용하면서도 거기 속박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찾은 방법은 직관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주의의 원칙이나 교조보다 마음이 내는 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요. 저는 일단 느끼고 그 다음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이유를 찾습니다. 그래서 때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냥 좋거나 싫은 경우가 있지요. 이념은 세상을 바라보는 데 유용한 인식의 틀이지만 사람의 생각을 속박하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글 쓰는 사람이 미학적 열정을 자유롭게 발현하려면 그 어떤 도그마에도 예속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저는 어떤 주의가 아니라 옳은 것과 선한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직관의 힘에 의지합니다. 나쁜 감정과 고약한 충동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래야만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와 도덕적, 미학적 직관이 날개를 펼 수 있기 때문이죠. 민주주의는 여야가 싸우는 게 정상입니다. 안 싸우며 문제 있는 겁니다. 그 덕분에 민주주의는 선을 최대화하는 게 아니라 악을 최소화합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려면 잘 싸워야 합니다.
말로, 글로, 정책으로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를 가지고 품격 있게 제대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이든 평범한 시민이든 견해가 달라서 말과 글로 싸울 때는 창의적으로 개성 있게 예술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싸우는 정치가 나쁜 게 아니라 싸우는 정치는 나쁘다는 주장이 나쁜 겁니다. 무엇을 두고 어떻게 싸우는지 따지지 않고 싸운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인을 비난하고 정치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진부하고 상투적인 말을 늘어놓는 지식인과 언론인을 믿지 마십시오. 예술적으로 쓰고 싶다면 자유롭게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정해진 도그마보다 자기 자신의 눈과 생각, 마음과 감정을 믿는 게 현명합니다. 저에게 진보냐고 묻는 분들, 진보적 원칙을 글쓰기에 어떻게 반영하냐고 묻는 분들께 솔직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글을 쓸 때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사실에 부합하는가? 문장이 명확한가? 논리에 결함이 없는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인가? 독자의 마음에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가? 그런 것만 살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돈과 권력만 사람의 생각과 감각을 얽어매는 게 아닙니다. 고정관념과 이념의 교조에 생각과 감정이 묶이면 글이 진부해집니다. 창의적인 글을 쓰고 싶다면 이런 헛된 질문을 털어버리고 오로지 아름다운 것과 옳은 것만 생각하면서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3장 악플을 어찌할꼬. 저는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문제에 대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그런 소망과 노력이 늘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닙니다. 소통과 공감은커녕 비난과 악플만 불러들일 때도 있어요. 어디에 무슨 글을 쓰든 꼭 악플이 달립니다. 저는 일반적인 해법은 모르고 경험으로 터득한 방법을 알 뿐입니다. 참고하시는 뜻으로 제 악플 대처법을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른 척 넘기는 것입니다. 악플러와 싸우지 마십시오. 달래려 하지도 마십시오. 논기를 주지 마십시오. 극복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악플은 그 대상이 된 사람의 잘못이 아니며 그 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악플을 쓴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남루하고 황폐한지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에요. 남의 문제를 가지고 왜 내가 고민해야 합니까? 그래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부정적인 댓글이라고 모두 악플로 취급하는 건 현명하지 않습니다. 저를 영남 패권주의자, 정당 브레이커라고 욕하는 댓글은 진지하게 대응할 가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그렇지만 해명을 하거나 반박을 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똑같은 글을 여기저기 반복해서 올리는 경우는 온라인 스토커로 간주해서 무플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비판과 인신공격의 경계선에 있는 댓글도 무시합니다. 내 스스로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고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것이 없으면 그냥 무시합니다. 그런 댓글은 누군가 나에게 쏜 화살입니다. 그걸 쏘지 못하게 할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에 있지 않으며 대부분 누군지도 모릅니다. 누군지 안다고 해도 멀리 있기 때문에 그들이 쏘는 화살은 제게 닿지 못합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보거나 사람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악플이 겁나서 눈치를 보는 것은 다릅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기 검열을 하면 생각이 막히고 글이 꼬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글을 쓰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더러운 것을 더러워서 피하면 이기는 것이지만 두려워서 피하면 지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는 운명적인 단독자입니다. 어떤 말, 어떤 글, 어떤 행동으로도 둘 이상의 단독자가 서로를 완전하게 이해하면서
교감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9개의 악플을 흘려보낸 끝에 정상적인 댓글 하나를 찾고 좋아합니다. 알고 지내는 사람 10 가운데 단 하나라도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인생이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타인에 대한 기대 수준을 바닥으로 내리는 것을 현명한 처세술로 여깁니다. 그렇게 하면 악플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악플 세례를 받은 끝에 제가 발견한 정신승리법입니다. 저는 악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악플 때문에 자기 검열을 하지도 않습니다. 제 취향대로 글을 쓰고 제 감정과 생각을 타인과 나누면서 제 색깔대로 살아갑니다. 치열한 무풀로 악플의 파도와 싸우면서 내 생각은 절대적으로 옳다. 누군가 이렇게 주장한다면 어떨까요? 무지하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알려고 노력할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류를 말할 자유를 존중합니다. 비록 틀린 문장이라 하더라도 나름의 근거를 제시했다면 정상적인 비판글이라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말이 도무지 통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제 대답은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을 비난하는 가족과 친지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 볼까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 경우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마 좋지 않을 겁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인격체며 독립해서 활동하는 정보처리 주체입니다. 이해관계, 경험, 학습, 개인적 성향에 따라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며 똑같은 정보도 다르게 처리합니다. 우리 뇌에 폐쇄적 자기 강화 메커니즘이 있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람들은 이미 믿고 있는 것과 다른 사실, 다른 이론, 다른 해석은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나 글로 남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거지요. 사람은 스스로 바꾸고 싶을 때만 생각을 바꿉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대화하는 것뿐입니다. 강요하지 말고, 바꾸려 하지 말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무시하지도 말고, 그 사람의 견해는 그것대로 존중하면서 그와는 다른 견해를 말과 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말로든 글로든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는 맙시다. 차분하게 감정을 절제하고 인신공격을 삼가면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토론하기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취향을 가지고 논쟁하면 더 곤란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주장만 하면 논쟁을 중단하는 게 현명합니다. 논쟁의 주제와 관계없는 것을 끌어들이지도 마십시오. 논쟁하다 말고 갑자기 너 몇 살이야 하고 소리 지르면 바보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완전히 격파했다고 확신하는데도 상대가 인정하지 않고 계속 우길 때도 화를 내지는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데 의미를 두고 글을 쓰면 남들이 알아줘도 좋고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더 좋게 바꾸는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 싶어서 글을 쓰는 사람은 혼자만의 자부심만으로는 일을 해나가지 못합니다. 대중과 소통하고 교감하지 못하면 글을 쓴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지요. 정치적 글쓰기는 사악함과 투쟁하는 일이 아니라 어리석음을 극복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바꾸려면 우리 자신이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덜 어리석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읽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글을 씁니다. 제5장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인간 일반의 본성 위에 그 어떤 자기만의 것을 세웠는지 말하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말하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지해야 해요. 자연과 인간을 바라보는 태도, 사회를 보는 관점,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 내게 중요한 욕망과 그것을 실현하라고 선택한 방법,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이 어떠하며 그게 남들과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남을 흉내내는 글밖에 쓰지 못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것이 아닌 게 많거든요. 우리들 각자의 정신세계에는 문명이 생긴 후 수천 년 동안 철학자와 과학자, 지식인들이 창조한 지식과 정보와 이론의 조각들이 무수히 박혀 있습니다.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이것을 문화유전자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들 각자가 찾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주관적이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글쓰기 강연에서 자주 받은 질문 가운데 하나가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입니다. 글쓰기가 일반적으로 그러하듯 자기소개서에도 모범 답안이나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잘 쓴 자기소개서일까요? 첫째, 내가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 거짓없이 그리고 명확하게 요약합니다. 자기소개서에는 읽는 사람이 진실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가 없어야 합니다. 거짓을 말하거나 사실을 과장한다는 느낌을 주지 말아야 하는 거죠. 둘째, 자기소개서에는 글쓴이가 읽는 사람들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써야 합니다. 철저하게 읽는 사람에게 감정을 이입해서 자기 인생을 요약해야 합니다. 읽은 사람의 관점에서 나의 인생을 발췌 요약하는 거죠.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관한 진실과 사실을 쓰되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한테 자기한테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도록 써야 한다. 자기소개서는 읽는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고 좋게 평가할 정보를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문장도 중요합니다. 내용이 훌륭한 자기소개서도 문장이 나쁘면 빛이 덜 빛납니다. 자기소개서의 문장은 단순, 명료, 소박할수록 좋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직업을 거쳤고 서로 다른 자기소개서를 숱하게 써본 사람으로서 자기소개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조금은 비굴해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겐 잘 보이고 싶어서 애쓰는 모습 말입니다. 나는 남들과 똑같이 존엄한 존재이고 똑같이 귀한 소우주인데 누군가에겐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버둥거리다니 어쩐지 비참한 기분이 들어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행복한 일 아닐까요?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존엄을 잃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확인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6장 베스트셀러는 특별한 게 있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자료를 보니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새로 나오는 출판물이 7만 종이나 된답니다. 단행본과 잡지를 포함한 종이 출판물을 모두 합쳐 하루 200여 종이 나오는 셈입니다. 포털과 커뮤니티 게시판,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을 비롯해 인터넷 공간에서 유통되는 글까지 생각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하루에 생산하는 문자 텍스트의 양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어떤 글은 수억 명이 읽습니다. 반면 어떤 글은 몇 사람의 눈길도 제대로 끌어보지 못한 채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문장 쓰는 기술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좋은 문장으로 표현한 생각과 감정이 훌륭해야 합니다. 그것이 베스트셀러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베스트셀러의 세 번째 요소는 감정이입입니다.
독자가 쉽게 이해하고 깊게 감정을 이입할 수 있도록 써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제 독자가 감정이입을 하기 좋게 글을 쓰는 능력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원리는 저도 모릅니다. 제가 쓰는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텍스트 자체만 읽어도 뜻을 알 수 있도록 씁니다. 둘째, 텍스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 필요한 컨텍스트를 텍스트 안에 심어둡니다. 글은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문자 텍스트입니다. 그런데 독자는 나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내가 쓴 텍스트를 나와 똑같이 해석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글에 담은 생각과 감정을 독자도 똑같이 읽어가도록 하려면 그에 필요한 컨텍스트를 함께 담아야 합니다. 제8장 뭐가 표절이라는 거야? 거꾸로 읽는 세계사는 그야말로 우연히 나온 책입니다. 1986년의 일인데 EBS 국어 강의에서 밑줄 쫙 돼지꼬리 땡으로 대박을 쳤던 서한샘 씨가 교과서와 입시 참고서를 내는 출판사를 경영하고 있었지요. 그분이 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우리 시대라는 청소년용 월간지를 창간했습니다. 저더러 드레푸스 사건을 원고지 40장 분량으로 써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드레푸스 사건과 지식인이라는 책을 원고지 40장 분량으로 발췌 요약했습니다. 국가안전기획부가 신문 잡지를 다 검열하던 때라서 불온해 보이지 않도록 말랑말랑한 청소년 버전으로 요약했죠. 그런데 출판사가 독자 반응이 폭발적이라면서 연재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예보 사건과 제1차 세계대전, 세계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중동전쟁 순으로 7번을 편집부 이름으로 내보냈어요. 도서출판 푸른나무라고 교육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구속당하고 해고당한 교사들이 운영하던 출판사가 있었습니다. 편집장이었던 김진경 시인이 우리 시대 연재글이 아깝다면서 책을 내자고 했습니다. 원래 기획했던 다른 꼭지를 마저 쓰고 분량도 늘리고 이젠 사전 검열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 내용도 더 화끈하게 만들자고 하면서요. 1987년 여름에 저는 6.29 선언은 사기라고 정부를 욕하는 유인물을 만들다 들켜서 경찰 수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동안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있던 연립주택 반지하방에 숨어 지냈는데 달리 할 일도 없고 해서 열심히 원고를 썼죠. 단편소설도 한 편 썼고요. 그게 거꾸로 읽는 세계사와 창작과 비평 1988년 여름호의 신인 추천 작품으로 실린 소설 달이었습니다. 거꾸로 읽는 세계사는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운 시민들이 20세기 세계사를 제대로 보면서 대한민국 상황을 이해하도록 도우려고 쓴 책입니다. 표절이니 뭐니 그런 것은 아예 의식도 못했어요. 말 그대로 99% 발췌, 요약, 인용이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제가 쓴 국가란 무엇인가는 제 자신이 국가의 본질과 진화 과정을 알고 싶어서 공부하면서 썼어요. 국회 도서관에서 국가론 관련 책을 검색해서 100권 넘게 빌렸습니다. 나의 한국 현대사는 정반대였습니다. 먼저 아무 참고자료 없이 생각나는 대로 제가 겪은 현대사 55년을 정리했습니다. 사람 따라 책 따라 자료를 찾고 활용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써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논문을 쓰시려면 다음 절차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주제를 명확한 형태의 질문으로 만든다. 2.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논문 주제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고 그 현황과 성과와 한계를 요약 정리한다. 3. 기존 연구 결과를 반박, 보완, 수정, 극복하는 데 필요한 사실, 가설, 이론, 해석을 제시하고 서술한다. 4. 논문에 담은 연구 결과의 학술적 의미와 가치를 정리한다. 읽고, 보고, 생각하고 글을 쓰면서 자기 자신과 타인을, 세상과 사회, 관계와 삶의 의미를 더 깊고 넓게 이해하면 됩니다. 책만 보는 바보는 없습니다. 표준 시비에 대한 두려움 따위는 잊어버리십시오. 인용이 많다고 해서 글의 가치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정보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면 글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굳이 밝힐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한 것은 과감하게 인용 표시를 생략하되 그렇지 않은 것은 최대한 표시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임하시면 됩니다. 9장 비평은 누가 비평하지? 비평다운 비평은 아래 4가지 조건을 갖추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무엇에 관한 글인지 주제가 명확하다. 둘째,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논리적 맥락으로 말이 되게 엮었다. 셋째, 주제와 무관한 것을 끌어들이거나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에 집중했다. 넷째, 꼭 맞는 단어와 표현, 자연스럽고 쉬운 문장으로 주장을 명확하게 전달했다. 이렇게 쓴 비평은 독자가 쉽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비평을 합니다. 지금은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신문기고를 했습니다. 요즘은 방송 토론에도 가끔 나가고 예능인지 시사교양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토크쇼에도 출연합니다. 서평은 정치, 경제, 영화, 스포츠, 연극 등 다른 분야 비평과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서평엔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쓰는 서평은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서평이라면 2가지를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에 대한 객관적 정보와 비평하는 사람의 주관적 해석입니다. 서평은 책 자체를 정확하게 소개해야 합니다. 누가 무엇에 관해 쓴 책이며 그 특성은 어떠한지, 책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서평은 또한 책을 읽은 소감, 해석, 평가를 담아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책 소개일 뿐 서평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쓴 서평을 읽으면서 같은 텍스트를 다르게 해석하는 시각을 만나게 됩니다. 생각의 차이를 확인하고 어느 쪽이 타당한지 따져보면서 사유의 폭과 깊이를 더해 나갑니다. 지금은 만인이 글을 쓰는 세상이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비평을 쓸 수 있고 남의 비평에 대한 비평도 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비평 쓰기의 원칙에 따라 글을 써보십시오. 한 줄 댓글만 쓸 때보다 인간과 세상을 보는 눈이 깊어질 겁니다. 보고 듣고 느낀 것에 대해 수준 있는 비평을 쓰면서 산다면 자신의 인생이 깊고 풍부해지는 느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비평하면서 사는 인생을 응원합니다. 오늘의 책 읽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인 서평 쓰기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제가 시작한 이 채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서평을 쓰던 기자 생활을 잠시 했었는데요. 늘 책을 충분히 읽고 느끼고 쓴 서평은 거의 없었고요. 원고 마감에 쫓겨 출판사에서 보내주는 책 소개 위에 대강의 저의 감상평을 얹은 형편없는 수준의 서평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때 저의 형편없던 글들이 떠올라서 급 반성하게 되는 순간이었는데요.
이 책에서도 얘기했듯이 사람은 스스로 바꾸고 싶을 때만 생각을 바꾼다고 하는데 저는 지독히도 바뀌지 않는 제가 이렇게 책을 읽으며 스스로 자기 정화의 과정을 거쳐 더 나은 모습으로 바뀌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는 순간이 찾아와 참 감사하다는 생각 또한 해봅니다. 그리고 그땐 하지 못했던 좋은 서평을 이곳을 통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들로 그리고 제 생각과 마음으로 느낀 문장들로 정성을 다해 만들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과 다짐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모두 좋은 책 읽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